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가 한 말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가 국권을 회복한 감격스러운 기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고 패망한 날이지만 일본인들은 패전일 대신 종전 기념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엇보다 역사 교과서에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잘못된 과오를 숨기고 일본이 원폭 투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많은 일본 학생들은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을 부정한 수정주의 역사관이 반영된 일본 교과서는 젊은 층의 우경화를 부채질하며 과거사 인식에 태응을 불러왔습니다. 지난달 일본 여론조사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태평양 전쟁과 중일 전쟁을 일제의 침략 전쟁이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46%였습니다. 하지만 13%는 자유를 위한 전쟁, 3%는 아시아 해방 전쟁이라고 답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였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6%가 과거 전략을 침략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편으로 그보다 많은 나머지 48%는 침략 전쟁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고케스 아스시 야마구치 대학 교수에 따르면 적어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국민 중 전쟁을 침략으로 보는 이들은 60에서 70% 정도로 우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일어난 우경화 바람으로 1996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세워졌습니다.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자민당 소장파들이 만든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이 조직적으로 새 역모를 지원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이 모임은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일부 구성원은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할 정도로 극우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들이 시도하는 역사 수정주의는 일본의 과오를 지우고 일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지우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히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지적하며 과감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1995년 3월 1일 한국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옛 총독부 건물을 헐어낸다고 선포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이에 놀라며 일본 정부가 회수 비용을 모두 부담할 테니 건물의 원형 그대로 이전해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광복 이후 일본인들에게 조선 총독부 청사는 한국 관광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건물이 20세기 초 동아시아 건물 중 가장 공력을 들여 지은 건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또한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 가면 조선을 지배했던 강한 일본 제국을 떠올릴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1916년에 착공하여 1926년까지 10년간의 공사 끝에 완성된 조선 총독부는 고층 건물이 없었던 당시 압도적인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일왕의 상징물로 장식됐고 총독실은 세종대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총독실에 옥자에 앉은 조선 총독은 조선의 왕을 대심해 군림했습니다. 철거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의 관광객들은 벌떼같이 몰려 이 건물을 보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총독부 건물에서 으스대는 모습을 보였고 아쉽고 애석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 기자들은 우리에게 왜 이걸 해체하냐고 물었고 당시 우리 관계자들은 우리가 일본 왕궁을 허물고 그 앞에 저런 거 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일제 식민지의 상징인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해방 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은 1945년 광복 직후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당시 관공서의 건물 부족 및 철거 비용 부담, 기술 부족 등을 이유로 건물 철거가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일본은 한일 합방 당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는 등의 망언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결국 광복절 50주년이 되는 해 조선 총독부는 한순간에 무너지며 철거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왕조의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며 경복궁을 대부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조선 총독부를 지었습니다. 1916년 근정문 앞에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지으면서 흙내문과 외행각을 부셔버렸고 1940년까지 수많은 정각을 헐어 팔거나 다른 건물을 짓는 데 썼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사라진 정각이 칸수로 따져 4,000칸이 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청사가 철거된 후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낸 경복궁은 복원사업으로 많은 부분들이 복원되었습니다. 결국 현재 조선 총독부가 자리하고 있던 자리는 아름다운 경복궁이 자리하게 되었고 현재 경복궁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비록 우리의 힘으로 이뤄내지 못했지만 당시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독립투사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의 각처에서 펼쳐진 우리의 독립운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속적이며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독립투사들은 게릴라, 유인암살, 파괴 공작 등의 무력 투쟁뿐만 아니라 문학, 외교, 사회운동 등의 비폭력 투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패전 이후 승전국들이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두 나라에 합병된 여러 나라들을 전범국에 포함할 것이냐와 피해국으로 분류할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한국도 자기들과 함께 싸웠으니 전범국이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중근과 윤봉길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당시 일본과 하나가 아니었음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일본의 초대 총리가 독립운동가에게 암살당하고 일본 왕조차도 대한독립 외침 아래 몇 번이나 폭탄 투척을 받았는데 한국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협력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간혹 독립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고 독립투사들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만약 안중근, 윤봉길 등의 의거와 김구 등이 운영하는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일본이 패전했다 해도 독립을 못하고 류쿠 왕국처럼 일본에 세트로 묶여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혹은 독립을 했어도 같은 전범국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자신을 헌신한 독립투사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 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독립투사 중 한 명인 조명화는 일본의 육군대장을 독살하며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그는 총이나 폭탄이 아닌 검을 사용했고 그가 독살한 육군대장 구니노미야는 일항의 장인으로 조명화는 일본 항족을 처단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한국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신천군청의 서기 출신으로 일제 치하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26년 6월 10일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의 상행렬에서 울려 퍼진 말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 말은 조명화의 마음을 울렸고 그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명화는 범을 잡기 위해서는 범의 소굴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갓난 아들과 아내를 두고 일본 오사카로 떠났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상공 전문학교를 다녔습니다. 1년은 본격적인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하려는 목적으로 일본을 떠나 1927년 11월 기착지인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항의 장인 구니노미야가 대만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구입한 것은 총도 폭탄도 아닌 독을 바른 단도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1928년 5월 14일 그는 구니노미야 대장의 차가 등장하자 환영 인파에 숨어있다가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비수를 던지며 그는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구니노미야는 즉사하지는 않았으나 칼에 찔린 상처에 폐혈증이 생겨 다음해 1월에 숨을 거뒀습니다. 조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순국했습니다. 그때 조명화의 나이는 24이었습니다. 그는 순국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조국의 원수를 갚았노라. 다만 조국 광복을 못 본 채 죽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윤봉길 의사 신문조서에서 가망 없는 독립운동을 한 이유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요약된 윤봉길 의사의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도 안다.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에 당장 독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대국들이 약해지면 조선과 주변국은 독립할 것이다. 즉 독립은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나는 독립의거로서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다. 몇몇의 장교를 죽였다고 크게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써 조선인들이 각성하고 다시 세계가 조선을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지금 세계 지도에 조선은 일본으로 칠해져 있다. 하지만 이제 세계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윤봉길 의사의 말처럼 조선은 독립했고 중국 화웨이가 공식 석상에서 자사 스마트폰의 핵심적인 칩셋의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얼마만큼 현재 상황이 절망적인지를 그대로 표출했으며 뜬금없이 미국의 퀄컴이 화웨이의 구원 투수로 등장한 상황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소식은 최근 중국 현지에서 개최된 중국 정보와 백인의 2020에서 위청둥 화웨이의 소비자 부문 CEO의 연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올해 가을에 출시되는 화웨이의 차기 스마트폰 메이트 40이 화웨이의 고성능 반도체 칩셋 기린 9000을 탑재한 마지막 스마트폰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후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기린 칩을 넣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손실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한 상태인데요. 기린칩은 화웨이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비해서 반도체 자립, 반도체 자급 자족을 꿈꾸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AP입니다. 기린칩은 화웨이의 자회사인 팹리스 업체의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이를 TSMC의 위탁 생산해서 제작되는 방식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TSMC가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죠. 화웨이가 언급한 칩셋 기린 9000도 당초 TSMC의 최신 5나노 공정을 통해 제조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성능을 기대하고 준비하던 제품이었다는 뜻이죠. TSMC가 신규 주문을 받지 않자 화웨이는 TSMC를 대체해서 자사,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갈 만한 AP를 공급할 업체들을 찾고 있었고 그 대상으로 1순위로 손꼽혔던 것이 한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미디어텍이었죠. 가장 적합한 후보는 TSMC와 마찬가지로 최신 5나노 공정에 진입한 삼성전자 파운드리였겠고 파운드리가 안되면 삼성이 제조하는 AP, 이 엑시노스 완제품을 공급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의 스탠스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웨이에 독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디어텍에서 만드는 모바일 AP는 사실 중저가 스마트폰에 어울리죠. 그 성능이 낮아서 화웨이가 원하는 플래그십 모델용으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들 SMIC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직 14나노 공정에 머물고 있죠. 안정적인 7나노, 5나노 최신 공정을 요구하는 화웨이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이 팹리스 업체 하이실리콘의 최신 설계치를 맞추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화웨이는 자체 AP인 기린 칩셋의 생산을 포기한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어려움, 위기가 닥쳐도 이렇게 공식 석상이나 대외적인 인터뷰에서 그것을 잘 표출하지 않았던 중국 기업의 특성상 이렇게 화웨이 CEO가 직접 나서서 반도체 칩셋의 생산 중단을 발표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체적인 AP의 수급이 어려워졌고 전반적으로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스마트폰 산업의 위축으로 화웨이의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확연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화웨이가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하이실리콘도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수백 명의 인원이 미국의 규제를 덜 받는 제조 기업인 오포의 반도체 연구소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하이실리콘은 중국이 그나마 자랑했던 팹리스 업체였는데 올해 1분기에만 무려 27억 달러에 육박하는 깜짝 매출을 기록하면서 세계 반도체 업계 매출 순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었죠. 7위 퀄컴, 9위 엔비디아, 미국 굴지의 기업들과 순위표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위상을 높였습니다. 사실 그 매출 신장의 대부분은 모회사인 중국 화웨이에 기인했었죠. 작년에 화웨이가 2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당연히 하이실리콘의 매출도 큰 폭으로 견인시켰는데 화웨이가 이렇게 자체 칩셋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하이실리콘의 일감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정 부분의 구조 조정, 몸집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화웨이는 당분간 이 자사의 고성능 스마트폰에 어울릴 만한 모바일 AP를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불릴 만한 고성능 제품을 내놓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이례적인 이벤트이며 그만큼 본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중국 전역으로 알려서 중국 현지의 소비자들로 하여금 애국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포석으로도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화웨이가 발표했던 프로젝트 난리원 프로젝트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자사의 핵심 IT 산업에 미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현재 어려운 상황은 미국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뜬금없이 미국의 퀄컴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하겠다면서 판매 제한을 철회해달라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퀄컴이 주장하는 표면적 이유,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연간 80억 달러, 1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시장을 다른 국가 기업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미디어텍에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퀄컴 모바일 AP의 성능이야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이고 연간 2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화웨이와 공급 계약을 따낸다면 당연히 많은 포션을 퀄컴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삼성이나 미디어텍, TSMC 등이 반사 이익을 누려왔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굳이 퀄컴이 지금 시점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죠. 최근 실적 탓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퀄컴이 최근 발표했던 2분기 매출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어요. 화웨이는 최근 퀄컴과 장기 특허 사용료 계약을 맺었는데요. 화웨이가 퀄컴에 대한 기술 사용료 비용을 지불하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이죠. 2020년 3분기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고 이 화해금 등으로 18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화웨이의 퀄컴 기술에 대한 사용료 지불 결정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 기술 빼가기 등의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중국 화웨이 입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사례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었고 미국 측에 먼저 꼬리를 내리고 화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화웨이가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공식 석상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만큼 상황이 힘든데 미국 정부는 현 시점에서 중국과 대화의 의지를 닫아놓은 상태죠. 화웨이는 이번 퀄컴과 특허 사용료 협상건으로 어느 정도 많은 이야기가 물밑에서 오고 갔을 텐데 그 과정에서 퀄컴으로 하여금 미국 정부의 제재 완화 카드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화웨이가 딜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퀄컴 측에 적극적인 요청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국가 간 국가, 이념, 패권 싸움을 떠나서 어쨌든 이윤 추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기업인 퀄컴 입장에서도 이미 화웨이로부터 특허 사용료를 받기로 한 상황에서 화웨이가 다시 살아나고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퀄컴 입장에서 분명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죠.